이번 시간은 챕터 01 농업, 농촌 및 디지털 상식 중에 빈출이 자주 될 수 있는 키워드 농업 정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출 키워드 첫 번째 농협에서 이론 더하기가 있는데요. 무엇이 자주 출제가 되는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이 또한 중요하고요.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흔히 유형이라고 그러죠. 출제 유형, 표현되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유형이라면 무엇이 문항에서 바뀔 가능성들이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알게 된다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주 출제가 되어줄 수 있는 농협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조합이에요. 단어 자체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런 경우죠. 농산물 하면 특징이 뭐예요? 계절의 편제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몰아서 판매가 이루어져요. 공산품 같은 경우, 공장에서 생산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으면 그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지만 수확이라는 부분들은 한정돼요. 또 특성적인 내용으로 살펴보자면 부패성을 가지게 되죠. 시장에 신속하게 출하해야 되는 특징을 갖게 돼요. 그러한 상황 내에서 수많은 농업 생산자들이 있겠죠. 각각의 생산자들은 서로 작은 단위로 생산이 될 거예요. 그 각각의 단위를 팔아야지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장이라는 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거래를 직접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어느 곳이 모아서 가는 것이 좋겠죠. 거래수를 줄여줄 수 있는 곳이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형 마트, 백화점, 신성 코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일이 복잡하게 형성될 수 있는 거래 관계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져서 거래수 줄고 시간, 비용, 인력의 노동 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어려움이 하나 존재해요. 어떤 어려움이냐? 거래를 할 때 어느 누가 우리가 흔히 파워라는 단어를 힘이라고 해석도 합니다만 그 힘 자체가 영향력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납품해 달라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상호 간에 연락이 되어지지 않는 그 거리 간에 있다면 당연히 개별적이기 때문에요. 조건에 따르지 않겠다. 그럼 거래 안 한다. 다른 쪽하고 거래하겠다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커요. 그럼 그러한 영향력, 다시 말해서 시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모이게 된다면 충분한 시장력을 가지고 상호 간에 균등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임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러한 조직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조직된 기구, 바로 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은 수산업 협동조합도 있지만 농업과 관련되어져서도 당연히 조합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출 키워드 중에 왜 농협이라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조합이라는 것이 잘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경영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합이란 도대체 뭘까라는 걸 우리는 이론에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럼 조합은 어떻게 해서 탄생했을까라는 역사적인 내용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려면 과거에 어떠한 흐름이 있었는가, 어떤 컨텐츠, 내용들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됐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그 후손에게 지식과 지식이 우리가 유전이 되듯 역사 또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합의 출발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알고 있으면 보다 더 큰 현재의 이해를 갖고 오죠. 그렇게 된다면 역사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조합들의 형태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책은 뭐겠어요? 조합의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자립되어지고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자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떤 법이다라고 하면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처벌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먼저 생각한 게 아니죠. 윤택한 삶을 위해서 신호등을 만들어 준 것이고 신호를 위반하지만 않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위반하면 과태료인 거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 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 두 번째로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농협의 조합과 관련된 이론 더하기예요. 이론 더하기에 보시면 협동조합의 개념이 조금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개념은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협동조합을 공동소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인적 결합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칙이라는 부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겠죠. 사업의 목적이 영리에 있지 않고 조합원 간의 상호 부조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호 부조는 서로 돕는다 해서 출발을 하는 거죠. 조합과 조합 간의 어떤 조합원의 이익, 너는 이익이 아니야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게 되는 사회적인 관계다라는 개념을 첫 번째 오는표의 원칙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한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자유로워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개념에 자율적인 인적 결합체의 자율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요. 또한 조합원은 출자액과 상관없이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어떤 조합에서 새로운 신규 조합도 처음에는 농업에만 집중하다가 농업의 부산적인 어떤 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금융산업이 발전해서 자본의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칙만 보자면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에서 출발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이 협동조합의 우리가 개념 살펴봤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애 민주적이라는 것을 쓸 수 있게 되니까요. 또한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때에는 출자의 크기와 상관없이 조합 사업의 이용 분량에 따라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이제 이러한 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고 그 개념이 설정될 수 있는 기본 원칙이 무엇이 있는지 알았다면 협동조합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은 로치데일 협동조합이에요. 영국의 로치데일 직물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결성을 해요. 그럼 결성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경영적 시대에 구분을 할 때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경제 상황이 과거와 전혀 달라지는, 다시 말해 과거에 어떤 말이나 소를 이용했던 그런 생산 시대에서 기계가 되어지고 전혀 다른 사회를 가져오는, 그래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산업 시대가 있었지요. 기술적인 의미로 과거와 전혀 다른 기술이면 혁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경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산업혁명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생산할까에 고민을 하는 시대예요.
미국 땅 넓죠. 철로가 없었는데 철로를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더 많이 빨리 생산해서 공급하냐가 곧 수익이 될 거예요. 많이 생산에 포커스를 두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숙달 되면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분업.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잘하는 사람 보고 그거에 따라서 표준과업을 설정해서 과학적인 관리하자는 과학적 관리법 등등이 등장하게 되죠. 사람은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생산적 관점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으로 1844년에 설립되었는데 산업혁명과 함께 영국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달하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본가들의 횡포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요. 노동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나 무언가 먹어야지 해야 되는데 그 먹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게 돼요. 협동으로 말이죠. 그래서 협동조합이 돼요. 그래서 공업도시인 로치데일 직물공장 노동자가 1년에 1파운드씩 출자, 생필품인 밀이나 버터 등을 공동으로 구입하자 해서 점포를 만들기 위해 설립이 된 거예요. 왜 구입하겠어요? 소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로치데일 협동조합이라고 하게 되면 소비적인 관점에서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사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건 사회적인 관계를 생각했다는 것이고 사회적인 관계라는 것은 공공적 성격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974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처음 생긴 형태의 협동조합인데요. 사회경제적 약자인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나가는 공익추구 방향으로 확대가 된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를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 단어를 쓰게 된 거죠. 그래야지 등장에 왜 됐는가에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용어가 되니까요. 단어가 되니까요. 그래서 CADIAI, 카디아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최초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는 새로운 협동조합인데 여기서 새롭다라는 것은 과거와 달리 무언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에만 집중을 했는데 사업이 되고 자본력, 금융, 어떤 투자도 가능하잖아요. 투자라는 건 왜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과거엔 생산하면 판매가 이루어졌지만 물가라는 것은 등락,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불안하죠. 판매하는 사람은 내가 잘 판매했다는 만족을 할 수도 있는 시기가 있지만 폭락하면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생산자가 있고 어떤 소비자가 있을 때 우리 미리 계약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계약 조건을 서로 오가게 되겠죠. 그것이 공통으로 오케이 해서 계약이 성립이 돼요. 1년 뒤 생산하면 이 가격에 전량 구매하겠다는 계약이 성립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선도 계약이라고 하죠. 이것이 거래소, 우리가 증권거래소라고 하죠. 일정한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이것은 선물거래라고 표현하게 되죠. 선물거래는 미래에 이 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증권을 거래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갖고 있겠지요. 등락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러한 여러 가지 자본이라는 것을 운용할 수 있는 조합,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쓰는 협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1945년 이후로 금융자본주의가 세계시장 경제질서로 자리 잡고요. 작은 협동조합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도 했어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이유가 있죠. 내가 혼자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함께하면 좀 줄어드는, 다시 말해 택시를 혼자 타면 택시비 다 내야 되지만 4명이 같이 타서 n분의 1을 하게 되면 저렴해지잖아요. 규모의 경제예요.
우리나라의 1등 뭐 콜드체인, 그러니까 부패성을 오래 갈 수 있도록 신선도를 오래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1등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를 비교하면 1등이 아니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한 위협이에요. 그렇게 되면 각각의 그런 콜드체인 회사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응력이 생기죠. 하나의 조합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수합병도 하고 그리고 전략적인 제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에 따라 신세대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 새로운 협동조합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쓴 새로운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탄생이라는 것을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가 소비자 협동조합, 로치데일 말씀드렸잖아요. 소비, 당장의 생계, 횡포, 우리가 전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모여요. 주로 조합원이 그래서 직접 사용하거나 그럼 소비자죠. 또는 재판매하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라는 개념이 소비자 협동조합이 돼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신용 협동조합이에요. 신용이라는 것은 앞에서 안정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미래에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금을 빌려와요. 그 빌려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갚을 확률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불안감은 달라지겠죠. 그 불안감을 조금 달래줄 수 있는 경제적인 표현이 뭐예요? 자금에 따른 이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높다. 그러면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돼요. 신용이 낮다. 그러면 그 신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느낄 수 있는 금리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중요한 것이 신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채권에 이자가 붙는데 그 채권의 이자가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채권은 주식과 달라요. 금융경제에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주식은 내가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실패면 그 투자한 금액만큼 손실로 안으면 돼요. 그런데 채권은 우리가 흔히 부채로 구분을 하죠. 회계 처리를 할 때 갚아야 될 돈이에요. 이자도 당연히 주어야 되는 부채가 되겠죠. 신용도가 좋으면 낮아지니까 갚아야 될 이자는 줄어들게 될 거예요. 국가 사업한다. 국가의 신용도, 기업의 신용도 민감할 수밖에 없죠. 조금이라도 이자가 오르게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신용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바로 그러한 신용과 관련됐다는 것이죠. 19세기 독일에서 농민의 고리채 자본을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 줄 끝에쯤 보시면 자금 조성, 이용을 도모하는 비영리 금융기관의 성격인 조합, 바로 신용협동조합이에요. 세 번째 동그라미는 생산자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인데 생산자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생산자들이 모여서 조직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신의 권익을 위해 조직한 농업협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동그라미는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 분들이 주체가 돼서 조합을 형성했겠죠.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생활협동조합이에요. 생활을 위해 모였다는 것인데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해 중간 마진을 없앤 특징을 갖는 조합이에요. 여섯 번째 동그라미 사회적 협동조합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 첫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비영리 단체들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협동조합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곱 번째 신세대 협동조합은 우리 앞에 문제 잠깐 볼 텐데 그 문제에서 다뤄요. 2번 문제예요. 그 다음 국제협동조합 연맹이 있어요.
전 세계 10억 명의 협동조합인들이 단합 결성을 다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비정부 기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1895년 협동조합의 국제연합체로 출발을 했고요. RCA의 목적은 자본주의 폐해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고 보다 나은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자, 이것이 목적이 돼요. 그리고 특징에 보시면 두 번째 오는표, 우리나라는 1963년에 농협중앙회가 가입했고요. 1972년에 정회원으로 승격이 됐어요. 현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ICOOP 생협, ICOOP 생협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조합이라는 것을 만든다라고 하면 자신들의 기준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것을 할 때 표준 약관이 있듯 표준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농업협동조합법이에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1항이 있죠. 19조 1항에 조합원은 지역농협구역의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고요. 둘 이상의 지역농업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조합원은 주소, 거소,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에는 자연인인 우리 일반인이 있지만 자연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도 내고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이 있죠. 2항 보시면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업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또 했어요. 또한 3항에 보시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을 품목조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제20조 준조합원이 있는데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둘 수 있어요. 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해서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20조 2항이고요. 3항은 준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조합원은 아니지만 조합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죠. 그 다음 제24조는 조합원의 책임인데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액 한도예요. 잘 기억하시고요. 제28조는 가입이에요. 조건이 돼서 가입이 된다면 1항에 28조 1항에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다만 제30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이상 지역농협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경제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는 등의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되고요. 그것에 해당되어 제명이 됐으면 2년이 지나야지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가입 거절돼요. 그리고 2항에 제19조 1항에 따른 조합원, 지역 주소, 거소,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해당 지역의 농협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 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4항에 지역 농협은 조합원 수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지요. 그 다음 5번째 동그라미 사망으로 인해서 이 조합원 탈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우리 권리관계는 민법이잖아요. 상속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 상속이 앞서 19조 조합원의 자격을 배웠죠. 그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조합원의 상속인이 제19조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다음 농지법 시행령이라고 해서 농업인은
누구인가의 범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범위를 정했고요. 두 번째,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 하우스, 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농작물 및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가 농업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일정한 규모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대가축 2두, 한우나 유구,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돼지나 염소요. 소가축 100두, 토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네요. 가금, 닭, 오리, 일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군 하면 여왕벌이 있고 그리고 일벌레가 있는 것을 군으로 보잖아요. 개체들의 모임을. 그래서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봤어요. 또한 네 번째,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도 농업인에 속하죠. 이제 빈출 키워드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를 보면 1번, 다음 중 NH농협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NH농협은행은 2012년 3월 2일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사업이 분리되면서 설립이 됐어요. 1번은 맞는 거예요. 2번 NH농협은행이 대주주는 농협중앙회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주주는 금융이잖아요. 농업금융지주회사예요. 농협 금융지주회사. 세 번째 동그라미 2013년 NH 스마트뱅킹이 출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 서비스 시작이 됐고요. 네 번째 1980년대에 처음으로 외환 업무를 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환이라는 것은 우리 물건의 가격은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그 가격은 화폐 단위로 표현이 되고 우리는 원이지만 다른 나라는 각각의 화폐 단위가 있어요. 거래를 위해서 금액을 교환을 하게 되면 기준에 따라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외환, 즉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뉴스의 마지막에 $1 환율은 이라는 비율적인 개념의 환거래 비율을 뉴스에서 알려주잖아요. 그 외환거래를 통해서 차익으로 수익을 가지고 오는 전문가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외환 업무는 80년대 시작했다 그러면 너무 늦은 거예요. 1969년에 개시가 됐고요. 시작이 됐죠. 그리고 다섯 번째 NH농협의 비전은 고객사랑 1등 민족은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고객사랑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고객을 사랑한다는 건 사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겠다는 개념보다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개념을 갖고 와서 사랑받는 1등 민족은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죠. 어느 조직에 내가 속해 있거나 속하기 원한다면 그 조직은 어떻게 출발했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출발했는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2번, 다음 내용은 어떤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인가?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인데 미국에서 일어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운동으로 1인 1표 대신 사업 규모에 비례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출자 증권의 부분적인 거래를 허용하는 등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협동조합이다. 자본이라는 것을 조달을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조달해야 되겠다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협동조합의 성패와 무관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함으로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조합원은 아닌데 투자를 해요. 그리고 의결을 해서 조합을 자신의 걸로 만들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 사람, 투자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합원 이외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주면서도 무의결의 주식을 줄 수 있어요. 다만 보통 조보다는 조금 나은 주식,
예를 들자면 우선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자본 조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협동조합 장악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게 돼요.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는 네덜란드의 그리너리가 있다. 바로 3번 신세대 협동조합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빈출 키워드는 정책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잘 될 수 있도록 한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무엇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이론 더하기 첫 번째 축산물 이력제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생산이 돼서 어디에서 소비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된다는 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역추적해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의 보다 더 우리가 신용이라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강화된 신용,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축산물 이력제는 뭐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 네 번째 줄 보시면 축산물 이력제에 따라 해당하는 축산물을 키우는 농장 경영자는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농장 등록하고요. 가축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 사실 신고해야 돼요. 등록하고 신고가 이루어지죠. 또한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 처리, 판매업자 등 축산물 유통에 관련이 있는 사람은 도축 처리 결과나 거래 내역 신고해야 되겠죠. 이런 의무사항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 다음 공공비축제도예요. 공공비축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이 경제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가장 생계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주식이 되겠죠. 이를 위한 비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농업인의 가격 폭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을 지켜주기 위함이라는 성격도 가져요. 그래서 보시면 추곡수매가 WTO 체제에서 감축 보조에 해당되어 축소 폐지가 불가피하게 하게 됨에 따라 2005년 양정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 비상시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게 돼요. 2013년 공공비축 대상을 쌀에서 밀, 콩 확대하게 되죠. 그래서 왜 이것을 하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가 있는데 농약해서 식물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했지만 사람에게 위해를 주면 안 되죠. 그 내용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그 각각의 농약에 설정된 잔류 기준 내에서 사용을 허가,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의 기준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라면 잔류 허용 기준을 0.01kg당 mg으로 설정을 해요. 아주 적은 양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농업 정책이잖아요. 농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도 가능한데 이를 제도화시켰어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끔 해준 제도예요. 그렇다면 내국인은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죠. 허가의 경우가 두 번째 줄에 나와요.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그 인원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로자를 외국인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국인 신청일 전 2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임금 체불 사실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게 고용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농업인 법률 구조가 있는데 농업인,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법률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러한 것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농업인 법률구조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을 그 끝에 보시면 농업인 무료 법률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지정제도가 있게 되는데 그냥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보존의 가치가 있는가를 보는데 그 지정 대상이 세 번째 줄 끝에 이렇게 나와요. 지정 대상은 농업, 농촌의 다원적 자원 중 100년 이상의 전통성을 가진 농업 유산으로 보존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또는 특별한 생물 다양성 지역,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지정 제도에 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농약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농약 관리법이 있게 돼요. 그래서 농약을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중간 보시면 농약의 제조, 원재 혹은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판매할 수도 있죠. 농약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출입 식물 방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립식물검역기관 장에게 방역을 위해 신고하는 거죠. 그 다음 청년 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있는데 활성화돼야 되죠. 고령화되어지는 것에서 젊고 유능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촉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고령화되어지는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적 특성을 갖게 돼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인 사람, 영농 경력이 3년 이하,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 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각 연차마다 지급되어지는 금액이 있죠. 월당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토종벌 육성 사업인데 토종벌 중요하죠. 벌이 있어야지 우리가 각각의 식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그래서 토종벌 육성 사업의 첫 번째 줄 중간 보시면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토종벌을 10군 이상 보유한 토종벌 분야의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와 토종벌 사육 경력 5년 이상인 농가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해서 해당 육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미비하다, 조금 증액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농업과 관련된 농민분들에 관련된 뉴스에 가끔 나오죠. 그래서 이런 육성 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제도라고 해서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공동체 회사 사업을 지원,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농촌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농촌지역 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사업 유형에 따라 3에서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기간이나 금액, 연도 중요한 이유가 있죠. 실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친환경 안전 축산 직불제라고 해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처럼 환경 보전, 안전이라는 것을 강조한 어떠한 제도와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인데 종자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의 종자인가에 따라 각국의 로열티를 지불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인프라를 구축하겠죠. 그것이 종자산업 체질 개선 및 수출 산업화를 목표로 한 1차 산업이 인프라 구축이에요. 구축이 되면
2차 사업이 진행이 되죠. 수출 확대 업체 규모와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략 1.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 성과 중심 연구개발 체계 구축. 3. 선진적 생산 유통체제 구축 및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이 이행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프라가 1차로 구축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 도시농업 활성화인데 도시농업 상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도농 상생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도시농업 활성화예요. 도시농업의 개념을 농작물 경작에서 수목, 화초, 곤충, 양봉까지 확대했죠. 그 다음 공익직불제라고 해서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정 등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공익직불제예요. 그 다음 농업보조금 제도인데 국내 보조금과 수출 보조금으로 구분되어져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보조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안정성 인증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그래서 위에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 규격 제도이기도 하죠. 그 다음 농업 경영체 등록제인데 농업 문제의 핵심인 구조 개선, 농가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농업 경영체 등록제예요. 그래서 맞춤형 그 농업에 대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농촌 현장 창업 보육 사업이라고 해서 농산업, 농식품, BT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경영 컨설팅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농촌 현장 창업 보육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빈출 키워드의 농업정책의 문제를 보시면 정부에서 매년 정하는 공공비축용 벼 매입 가격은 농가 소득 증감에 큰 영향을 끼친다. 공공비축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면 나머지는 옳은 거예요. 숙지하셔야겠죠. 1번에 공공비축제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한 쌀 시장 개방 유예 기간 종료 이후인 2015년에 도입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5년 양정 제도를 시장 진화적으로 개편하면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도가 틀린 거예요. 1번이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죠. 연도가 왜 중요한가라면 흐름이라는 제도의 변화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처음에 우루과이 라운드 쌀 시장 개방 문제가 심각했죠. 뭐 여러 가지 논의되어지고 토론되어져야 될 내용이 상당했어요. 그러다가 자유무역이라는 WTO 출범이 됐죠. 그럼 자유무역을 하려면 거래하는 국가 먼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FTA의 등장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내에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가가 바로 공공비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빈출 키워드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배워보았습니다. 무엇이 이론에서 자주 빈출되었는가, 출제 빈도가 좋았는가, 높았는가, 그리고 어떠한 표현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학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